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80번째 시간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김용덕 머릿말. 한 나라의 역사를 볼 때 역사학자들은 지리적인 조건이 어떠하였는가, 어떠한 인간들이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제일 기초적인 이해의 수단으로 삼는다. 일본사를 볼 때 땅과 인간이 일본 역사 전개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는 에 대해 지적할 수가 있겠다. 일본은 땅은 지도에서 보는 것과처럼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 4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본에는 수천 개의 섬이 있다. 오늘날 4개의 큰 섬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제일 먼저 연결된 것이 혼슈와 큐슈 사이의 관문 해협인데 자동차, 기차가 바다 밑으로 달리고 있다.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도 같은 해 다리로 연결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면적 약 38만 평방킬로미터의 섬나라로서 남북 22만 평방킬로미터인 우리나라의 1.7배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은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에 화산 피해가 많고 지진, 태풍의 피해도 심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또한 상당히 높은 산들이 많은데 높이 2000m가 넘는 산들이 약 70개 이상 있다. 따라서 국토가 산맥으로 많이 갈라져 있으며 산맥이 많다 보니 그에 따라 강도 많이 흐르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경지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약 17% 정도라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인의 기원은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얼굴이 우리와 비슷하고 언어의 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몽골리안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이 되나 일본에는 아이누족이라는 것도 있다. 오늘날 미국이 인디언을 보호하듯이 일본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 보호지역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 순수 아이누족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아이누족은 역사적으로 중세까지도 대단한 세력으로 북방에 남아있었다. 아이누족의 정벌을 위한 대장군의 칭호가 나중에 일본에서 장군이라는 칭호, 즉 쇼군이라는 말의 시초가 될 정도였다. 또 남방계통의 인종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일본 사람의 풍습이라든지 모양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말레이 폴리네시아 계통, 즉 남태평양 계통의 종족이다. 일본 사람은 키가 작고 털이 많으며 치아가 고르지 못한데 치아가 고르지 못한 것은 남방 계통의 특성이고 수염이 많은 것은 아이누족 계통의 특성이라고 한다. 문화적, 의식적 측면에서 일본 민족이 형성되는 것은 대개 5세기 이후로서 이 시대가 고분 시대 후기에 해당한다. 이 시대에 큰 무덤이 많이 축조되었으며 통일 권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왕조가 나타나는 것은 그보다 100여 년이 훨씬 지난 뒤의 일이다. 일본 민족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또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적으로 나온 대륙적인 것을 지배문화로 수용하면서 형성되었다. 오늘날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 넘는다. 이와 같은 풍토 지리적 조건 속에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사의 전개에서 어떤 특질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풍토적 배경과 특질. 일본은 동아시아 변경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독자적인 문화의 원천을 갖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외래 문화를 받아서 자기 문화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즉 외래 문화에 대해서 종속적이고 수용적인 입장이었다. 일본의 고대 문화는 한반도를 통해서 전래되거나 중국과의 의도적인 접촉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이점도 있었다. 자기 나라에 필요한 문화는 받아들이지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다를 자연의 장벽으로 삼아 수용을 절제 조절할 수 있다.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일본인들이 국가 경영에 요구되는 기본 지식을 받아들여 충분해졌다고 생각될 때 소화를 해내는 동안 이 지리적 장벽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선진 외국이 바다 멀리 와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수나라나 당나라를 모방하기 위해서 일본은 견수사나 견당사 같은 대규모 사절단을 보냈던 것이다. 견수사는 수나라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로 얼마 보내지 않았지만 견당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 명씩 보냈다. 특히 그 사절단 속에 유학생을 끼워보내 다음 사절단이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중국 문화를 배워왔으나 838년에 마지막 견당사가 다녀온 후로는 중국에 가지 않았다. 그 후 일본 안에서 독자적으로 그것을 소화하면서 일본적인 성격이 그 내부에 생겨나는데 소위 헤이안 문화가 그것이다. 헤이안이란 오늘날 교토로서 교토의 왕실이 들어서면서 꼽힌 문화를 말한다. 헤이안 문화가 일본의 고유한 문화라고 일본 사람이 많이 이야기하고 이 시기에 만년집과 같은 고전 작품들이 나오지만 헤이안 문화가 생기기 전 일본의 고대 문화는 한반도, 중국 대륙 등을 통해서 배워온 문화가 기본이 된 것이었다. 이것이 일본에서 헤이안 문화로 꼽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리적 단절을 이용하여 스스로 외래 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던 것이다. 일본과 견주와 한반도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일본보다 적었다. 한반도는 만주를 통해 직접 중국과 연결되어 있어 중국에서 왕조가 바뀐다든지 특별한 지방이 생긴다든지 또는 새로운 정치 사상이 왕조 교체와 함께 일어나면 그것이 한반도로 직접 밀려오게 된다. 한반도는 이것을 절단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지리적 장벽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급속도로 그리고 직접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로 토착화되는 데 필요한 여유는 일본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여건이 또 하나의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외부 침략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았다는 점이다. 일본 역사상 외국 군대가 국내로 직접 들어간 것은 1945년 이전에는 없었다. 1945년부터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군정으로 통치한 7년간을 빼고는 일본 역사상 외국군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물론 몽고군이 쿠빌라이 칸 때 두 번 1274년과 1281년 일본을 점령하려고 갔던 적이 있지만 요행이도 그 당시에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일본의 사원을 보고 그 규모의 거창함에 놀라는지 많다. 그러나 그러한 큰 사원들은 고대 일본의 힘이 강성해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다. 대규모 건축물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으나 외침에 의해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신라 때 만든 경주의 황룡사나 백제에서 만든 익산의 비력사 같은 것들도 복원을 하면 일본의 어느 절보다 큰 절일 것임이 확실하다. 비상적인 관찰로 일본의 불교 문화가 엄청난 규모로 발전했고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했다고 자칫 속단하기 쉬우나 외침이 없었던 일본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보다 더 나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